스마트폰 카메라 DSLR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똑딱의 영광을 빼앗았던 것처럼. 스마트폰이 카메라 시장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제가 CIPA 카메라 영상 기기 공업회라는 기관에서 단체에서 통계를 낸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디지털 카메라 출하량에 관련된 자료였어요. 우리에게 스마트폰이 익숙해졌던 게 한 2010년쯤이었죠.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봤는데 똑딱이 시장이요, 거의 300배 가까이 축소가 되었어요. 300배라는 말은 거의 시장을 없애버렸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나마 건재하게 버텨주고 있는 게 풀프레임 시장이죠. 스마트폰 카메라가 아무리 화질이 좋아졌다고 해도 우리 전문가라든지 아니면은 사진을 본격적인 취미 생활로 영위하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메리트 있게 안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이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요즘 소니, 캐논, 니콘 등등 회사의 이런 흐름도 보면은 풀프레임 시장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게 딱 그 신제품 소식에서부터 잘 느껴지고 있죠. 크롭 바디는 거의 안 나오고 풀프레임 바디만 주구장창 출시를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과연 스마트폰이 우리 전문가용 카메라 시장, 즉 풀프레임 혹은 중형 포맷 시장까지 넘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 카메라가 메커니즘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좋은 화질을 만들어내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몇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진을 찍히는 그 단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우선 광원이 있을 거고, 이 광원에 반사되는 빛이, 피사체가 이 광원에 반사되는 빛이 있을 건데, 그 빛이 렌즈를 통과해서 이 이미지 센서라는 곳에 맺히고, 이 이미지 센서가 기록을 해요. 이 기록을 한 것을 영상 처리 엔진이라는 장치가 그걸 처리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살펴보시죠. 좋은 화질을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광원입니다. 단순히 광량 같은 그런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화질을 결정짓는 광원의 특징은 정말 많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연색성이라는 개념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요. 만약에 빨간색 사과를 찍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과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광원의 빛 중에서 빨간색만이 반사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광원 자체가 빨간색 파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광원이라면 과연 그 광원은 빨간색 사과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화이트 밸런스 잘 맞춰도 그 빨간색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실내에서 그 IS로 아무리 낮추고 아무리 흔들리지 않게 찍더라도 태양광 아래서 찍는 그 쨍한 맛이 안 나잖아요. 쨍한 컬러감이라든지 그 좋은 화질이 안 나와요. 그거는 그 광원 자체가 그만큼 많은 파장을 풍부하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수치화해 둔 것이 바로 연색성, 연색 지수, 단위로는 CRI를 사용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환경적인 조건이니까 DSLR이나 스마트폰이나 동등한 입장에 있겠죠. 좋은 화질을 만들어내는 두 번째 조건은요, 바로 좋은 렌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좋은 렌즈란 무엇일까요? 광학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수차와 플레어가 적게 나타나고 대상을 보다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는 렌즈를 바로 좋은 렌즈라고 합니다. 수차와 플레어는 광학의 원리상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렌즈의 화질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령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수차라는 단어가 있죠. 바로 색수차입니다. 역광의 상황에서 경계선 같은 부분, 마젠타 빛이 돈다라든지 그런 현상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수차 중에서 단 한 가지 수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왜곡이라고 불리는 것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그냥 왜곡이 아니라 왜곡 수차예요. 그리고 렌즈의 조리개를 굉장히 열었을 때 주변부가 어두워지는 현상도 수차고요. 그리고 주변부가 화질이 떨어지는 현상도 수차예요. 즉 이런 것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렌즈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런 수처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특수한 설계를 필요로 하고 특수한 뭐 코팅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게 돼요. 반면에 이 세밀하게 기록을 한다라는 것은요, 작은 이미지 센서 안에 화소가 높게 들어갈수록 보다 세밀하게 초점을 맺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세밀하게 초점을 맺는다는 것은 렌즈가 더 세밀하게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0.000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때 세밀한 렌즈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요, 렌즈의 설계가 필연적으로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화질이 좋아질 것이며, 그렇다는 말은 무게와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특히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경우는요, 이미지 센서가 작은 게 들어가죠. 그리고 화소는 굉장히 크죠. 요즘 뭐 갤럭시 보니까 1억 화소까지 나오더만요. 그런 상황에서는 진짜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는 렌즈를 필요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굉장히 자그마한 렌즈가 들어가죠. 그러한 이유로 작게 만들 수밖에 없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렌즈는 DSLR 혹은 미러리스를 광학적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좋은 화질을 만들어내는 세 번째 조건은요, 바로 이미지 센서입니다. 이미지 센서는 렌즈를 통해 맺어진 상이 픽셀 단위로 매우 세밀하게 쪼개서 빛의 양을 측정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미지 센서는 이미지를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라는 거죠. 이미지 센서의 화질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요, 바로 픽셀 하나의 크기가 되겠는데요. 2000만 화소 카메라는 이미지 센서가 빛을 담아내는, 빛을 측정하는 그릇을 2000만 개 품고 있다라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릇 하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화질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두 이미지 센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나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매우 자그마한 이미지 센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풀프레임 카메라, 전문가용 카메라에 들어가는 풀사이즈, 35mm 풀사이즈, 뭐 요만한 이미지 센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두 이미지 센서에 동일하게 2000만 화소를 배치한다면 과연 어떤 이미지 센서가 화소 하나의 크기가 더 커질까요? 당연히 풀프레임 카메라의 센서가 픽셀 하나의 크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전문가용 카메라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져서 한 번의 노출로 매우 어두운 부분부터 매우 밝은 부분까지의 질감을 동시에 표현해낼 수 있게 되고요.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하더라도 노이즈가 더 적게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광학적으로 아웃포커스 기법을 구현하기도 훨씬 수월해지고요. 대신 제조 단가가 훨씬 높아지게 되고 물리적인 크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렌즈 역시 동일한 화각, 동일한 그 줌 범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크기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돼요. 좋은 화질을 만들어내는 네 번째 조건은 바로 이미지 센서가 받아들인 정보값을 토대로 복닥복닥 요리를 하면서 사진을 완전한 형태로 가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영상 처리 기술입니다. 자, DSLR이랑 미러리스 카메라는 영상 처리 엔진이라는 장치가 들어가게 되고요. 스마트폰 카메라는 이 과정을 CPU가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 과정에 최종적으로 색감이 결정되고 카메라에서 설정한 노출과 초점을 제외한 모든 세팅 값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사진을 처리하는 속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네, 이미지 센서가 뭐 정보를 받아들였다면은 그걸 요리해서 최종적으로 사진을 만드는 역할, 이 과정에 되게 다양한 최신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디지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영상 처리 엔진. 그리고 영상 처리 엔진의 기술은 캐논, 니콘, 소니보다는 애플이랑 갤럭시, 그러니까 애플이랑 삼성이 진짜 엄청 뛰어나요. 이거는 팩트. 스마트폰 카메라의 모든 단점들은 바로 크기에서 와요. 핸드폰은 그렇게 크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DSLR이랑 미러리스만한 크기의 스마트폰이 있다면 여러분들 사시겠어요? 아무도 안 살 거예요. 카메라가 그 좋은 화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렌즈와 이미지 센서가 큰 게 들어가야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스마트폰 디자인에서 가장 큰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카툭티죠. 카툭티.
이것은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사라질 수 없는 디자인입니다. 더 튀어나오면 더 튀어나왔지 이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조금이라도 화질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엄청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단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스마트폰은 화질이 정말 뛰어나다라고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스마트폰이 영상 처리 엔진이 하는 역할, 이미지 처리 기술 개발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센서랑 렌즈가 만들어내는 화질은 광학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상 처리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기술로 완전히 극복을 해버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스마트폰이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 대비해서 매우 뛰어난 연산 기능을 갖추고 있는 고사양의 CPU를 탑재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처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매우 우수한 인재들이 엄청나게 포진해 있겠죠. 게다가 이미지 센서랑 렌즈 같은 경우는요, 기술 개발이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어요. 과학적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이미지 처리 기술은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AI가 접목될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뭐 발전의 끝이 어딜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유망한 기술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스마트폰 카메라는 이런 하드웨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영상 처리 기술을 접목시켜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스마트폰 카메라의 첫 번째 하드웨어적 한계는요, 어두운 곳에서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작은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거든요. 픽셀 하나의 크기, 즉 빛을 담는 그릇 그 자체가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광량이 충분하지 못해요. 그걸 억지로 끌어올려서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잡음, 즉 노이즈가 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기능이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신 그 야간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야간 촬영 시에는 높은 화질을 얻기 위해서는 삼각대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만 한다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하지만 야간 모드 촬영 시에는 수초 동안 정말 빠른 셔터 스피드로 연사 촬영을 하고 이것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 6초 동안 카메라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막 이런 문구가 뜨잖아요. 이게 카메라의 노이즈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면은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IS로 높여서 나타나는 노이즈는요, 되게 불규칙한 패턴으로 올라와요. 이걸 연사로 찍을 때 어떨 땐 여기서 발생하고 어떨 땐 여기서 발생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불규칙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것을 연사로 엄청 빠르게 찍고 나서 합성을 하면은 그 노이즈를 훨씬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야간 모드가 그러한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성능 꽤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이미지 보실게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하드웨어적 한계로 인해서 나타나는 두 번째 단점은요, 바로 아웃포커스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이건 설명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빠르게 한번 흘려 넘겨볼게요. 이미지 센서가 작으면 동일한 화각에서 렌즈의 초점거리가 짧아져. 결론은 이미지 센서가 작으면 광학적으로 아웃포커스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삼성, 애플이 또 대단한 회사 아닙니까? 이 광학적으로 불가능한 아웃포커스를 디지털 처리 기술로 구현해내요. 바로 인물 모드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그 기능입니다. 이거는 갤럭시와 아이폰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갤럭시의 경우에는 촬영 후에 인공지능이 피사체를 인식해서 알아서 눕기를 따고 마치 DSLR로 촬영하여서 나온 것 마냥 뒷배경을 아웃포커스 느낌으로 블러 효과를 넣어버려요. 단순히 블러라기보다는요, 그 렌즈에 초점이 나갔을 때의 느낌으로 블러를 구현해서 넣어주는 거죠. 반면에 아이폰의 경우에는요, 거리를 측정하는 그 카메라가 별도로 탑재되어 있어요. 트루뎁스 카메라라는 이름을 쓰는 것 같던데요. 이걸로 거리를 측정해서 거리에 따른 아웃포커스 효과를 넣어주죠. 예를 들면 내가 초점을 1m에 맞췄다면 1m부터 떨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흐려지는 거예요.
이게 보다 카메라의 작동 원리랑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찌됐건 인위적으로 카메라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블러 효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효과는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동일합니다. 세 번째 한계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밝기 차이가 극명할 경우에 두 디테일을 동시에 담아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 이미지 센서의 크기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다이나믹 렌즈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빛을 담는 그릇 자체가 작으니까 수광량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즘 스마트폰들은 다 HDR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가끔 그 카메라를 보면은 갤럭시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상단에 HDR이라는 문구가 떠 있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촬영을 하면은 우리가 인식했을 때는 단 한 장만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밝기를 다르게, 즉 노출을 다르게 해서 여러 장 찍는 거예요. 어둡게 한 장, 그리고 뭐 보통 밝기로 한 장, 밝게 한 장. 그런 다음에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게 찍은 것은 안부, 어두운 부분을 사용하고 어둡게 찍은 것은 밝은 부분을 사용하죠. 이 방식으로 안부와 명부의 질감을 모두 살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HDR이죠. 이 기능은 갤럭시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기본 세팅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설정에서 이 기능이 작동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건 아마도 아이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번째 한계는 렌즈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조금이라도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조리개도 고정으로 박아놓는 스마트폰인데 렌즈 교환까지 기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또한 같은 이유로 내부 구조가 변경되는 형태인 광학 줌렌즈 구현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제조사는 나름의 획기적인 설계를 해냈는데요. 바로 멀티 카메라입니다. 렌즈를 교환할 수 없으면 카메라를 바꾸면 되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실제로 구현해낸 거죠.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스마트폰 카메라는 카메라가 여러 대 달려있고 각각의 카메라에는 서로 다른 화각을 가진 렌즈를 장착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연스러운 줌 기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죠. 서로 다른 카메라가 들어가는 만큼 카메라 간의 화소수 또는 선명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본인 스마트폰 카메라 중에서 가장 좋은 화질을 가지는 메인 카메라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겠네요. 다섯 번째 한계는 샤프니스, 즉 선명도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화질의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높은 선회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렌즈 설계가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작은 이미지 센서에 많은 화소수를 넣어둔 스마트폰은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보다 훨씬 더 정밀한 설계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스마트폰 카메라는 매우 작은 렌즈를 사용하고 있죠. 샤프니스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카메라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우리 스마트폰은. 네, 아쉽지만 이거는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샤프니스 기술, 샤픈 효과를 넣어주고 있긴 한데요. 광학적으로 좋은 화질을 만들어낸 것 비해서 떨어져요. 이 성능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진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날 사진이 유통되는 생태계를 살펴보면요. 거의 우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진을 보잖아요. 모바일 환경에서 사진이 유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그 샤프니스함은요. 굉장히 확대해서 보거나 엄청 큰 화면에서 봤을 때 유의미해요. 그렇게 작은 화면으로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좀 무의미한 차이인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오늘의 주제, 스마트폰 카메라는 전문가용 카메라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근시일 내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조사들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DSLR과 미러리스 카메라를 절대로 따라잡지 못하는 하드웨어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형태로 아직까지는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가 발전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다이나믹 렌즈가 떨어지니까 HDR 기술을 넣자. 야간에 화질 안 좋으니까 합성하는 기술을 넣어서 우리
DSLR에 근접하는 기능을 넣어보자. 그리고 DSLR은 아웃포커스 잘 되는데 스마트폰은 안 되니까 아웃포커스 기능을 넣자. 렌즈 교환되는데 우리는 안 되니까 렌즈 카메라 여러 대 넣어놓자. 즉 약점을 보완하는 기능이지 이게 실제적으로 뭐 선두에 앞장서서 카메라의 화질을 높이고 있는 카메라 화질 판도를 바꾸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작은 카메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들은요 굳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라는 게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용 카메라에선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의 영상 처리 기술들은 DSLR, 미러리스 대비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형태의 기능들이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가 전문가용 카메라 시장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광학 원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새로운 무언가를 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즉 작게 만드나 크게 만드나 동일한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진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면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너무 상향 평준화돼서 오늘날의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만큼의 성능이 나오게 되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SLR과 미러리스 카메라의 수요는 앞으로 더 줄어들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유튜브처럼 뭐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소외를 받는 것은 DSLR이나 미러리스보다는 스마트폰 같아요. 왜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 다 찍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현재 스마트폰 카메라는요, 일상을 기록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는 화질을 표현할 정도인데요. 반면에 전문가용 카메라는 비싸고 크고 무겁고 어렵고 불편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더욱 강해지면 강해지지 뭐 덜해질 것 같진 않아요. 수요가 적어지는 만큼 DSLR과 미러리스는 더욱 비싸지고 더더욱 전문가를 위한 카메라만 남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카메라 시장 분석이 아니라 내 유튜브 분석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왜 구독자가 안 늘지?